이렇게 더운 날씨에 장마철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성으로서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과학자로서 회장하려고 하셨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 장관을 환경부 장관을 가장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금은 카이스트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맨 앞장에서 일을 합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 이코노믹 아웃룩하고 최근 6월 7일에 발표한 겁니다. 이 기관에서 1921년 3월부터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2.7%에서 시작을 해서 석 달마다 발표하는데 계속 내려와서 지금 1.5%입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2.6%에서 2.7%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1.4%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도 계속 줄어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40%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 특수가 사라진 것도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계는 대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중심의 과학기술의 변화가 한 축이고, 글로벌 다극체제로 펼쳐나가기 또 다른 한 축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고임금, 고지대, 고이율과 저출산, 고령화 등 첩첩산중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2.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고 205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0.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탈출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신수종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AI, 양자역학 등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올인해야 합니다. AI가 노동력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우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기름기르고 경제 성장의 요체입니다. 우주산업, 광유산업, 원전 등 신기술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적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 세계가 자국산업주의로 흐르면서 국가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액수의 현금 지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 병폐는 척결해야 합니다. 요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업이 많다, 이런 말들이 인구에 묻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모두 매번 참가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필요한 참견을 삼가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정부의 첫째 과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제
용인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용인특례시장, 삼성반도체 사장, LH 사장 이렇게 모여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7년에 걸리는 걸 2년을 줄여서 5년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걸 자꾸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짜고 잘못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안보 차원에서의 동맹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 이익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협정과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을 글로벌 반도체 세계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 덕을 우리가 봐서 삼성 반도체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는 한국이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실패해서 배워야 합니다. 대미 외교와 함께 대중국 외교도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의 여파입니다. 그러나 작년 미국과 중국은 역대 최대치의 교역을 달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하지만 무역량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 얘기입니다. 안보와 상관없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블링컨 장관,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화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대해서 탈동조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해서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선순환 구도를 만들자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동맹과 국가이익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최근 행적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이 한참인 지난 4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160대 에어버스를 팔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작년 11월에는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140대 에어버스를 팔았습니다. 에어버스는 중국과 프랑스의 흑자법입니다. 인도, 쿼드 4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도의 모두 총리가 최근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있지만 2030년 중반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공존할 것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살아왔고 1945년 이후로는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및 우호 관계는 물론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이나 관계 단절은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키신저는 인류의 운명은 미중 공존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공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관계에서 숨통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그 힘의 원천이지만 이를 뛰어넘는 대체 불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AI 등
첨단 과학과 기술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끌어안고 야당을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야당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 집안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에서도 가화, 집안이 화목해야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해치고 독립을 이뤄냈고 6.25의 폐허를 위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군사독재를 이겨내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룩했고 IMF 위기를 금모으기로 극복해서 세계 12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G7, G5로 열강의 반열에 올라서고 한반도 통일도 이루고 세계 신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만 모아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